세계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월요일 이른 아침 중국의 인민해방군보가 일면 톱으로 커다란 제목을 기습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전통을 크게 드날리고 정치적 정비를 심화하며 진짜로 건넬 것은 건네고 진짜 총으로 겨누어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 평시라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칼날은 대체 누구의 목을 겨누고 있는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제목만 봐도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라는 신호죠. 부당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봐 온 전쟁 선전의 문법처럼 문구는 크고 화면은 비틀어집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난 금요일 밤 신문연보가 내보낸 중국 정치국 회의 속보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 화면이 단 하나도 없고 까만 화면 위로 자막만 흘러가는 그 섬뜩한 비정상. 그 순간 베이징 정치에 민감한 이들은 모두 칼날이 실제로 내려앉았음을 뚜렷이 감지했습니다. 전쟁이 불이하면 선전은 더 요란해지는 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괴가 한밤중 드론 소리로 진실을 덮듯 여기선 검은 화면으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중국 문제의 밝은 화교 전문가 장풍 선생에 따르면 중나라의 붉은 담장 안에서 새어나온 정보는 이렇습니다. 11월 28일 아침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직접 자리를 지키며 최고 지도자가 각별히 중시하던 후계 라인에 대한 숙청 과정을 회의장 책상 위에서 감독했다는 것. 명목상으로는 각 성과시에서 올라온 점검단 종합보고를 심사하는 자리, 즉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 씨의 안방이어야 할 회의였습니다. 그 종합보고서란 곧 리 씨 측근 참모들이 편찬한 부채장부의 다름 아니지요. 보통 중국 공산당의 선정 관례대로라면 보도문에는 리 씨가 보고했다, 혹은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했고 리 씨가 설명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검작전의 총지휘 리 씨의 이름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의례적인 통상 정치국 회의가 아니라 붉은 벽 안에서 벌어진 궁의대조, 곧 군율 장부를 맞대는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반부패가 아니라 누가 권력의 단 위에 남고 누가 끌려 내려가는지 판정하는 판결의 순간, 지금 베이징 정보통들 사이에는 이 사태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첫째는 회의장 시나리오, 전체 정치국 앞에서 체포가 즉석에서 집행됐다는 것. 둘째는 후방 시나리오, 회의장에서는 지목과 규정만 하고 실제 구금은 바깥에서 진행됐다는 것. 어느 쪽이든 불의한 전쟁이 늘 그렇듯 겉장면은 감추고 본질은 강갑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짓밟던 러시아의 밤그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회의장 시나리오를 보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며칠 뒤 인민해방군보의 살벌한 어조와 시점을 대조하면 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절차는 겉으로 평온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자 신장 당석이 마식루이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팽팽히 굳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애썼지요. 바로 그때 장유샤 상장이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서곡도 없이 그는 마식루이를 곧장 가리키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마식루이, 당신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회의장 전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규범상 정치국급 회의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석이 한 사람뿐입니다. 다른 부주석, 장관, 서기들은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군사위 부주석이 총서기를 뛰어넘어 공개 선고를 내렸습니다. 시진핑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탁자를 치며 바로잡는 군왕의 분노가 아니라 당내 절차로 되돌리려는 미약한 반사였지요. 시진핑은 말했습니다. 노장, 이 일은 급하지 않소. 동지 리 씨에게 절차대로 하게 하오. 한국식으로 한마디면 권위는 어디 두고 오셨는지 아마 절차 창구에 맡기고 오셨나 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던 러시아의 서류봉투 정치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장유샤는 내려갈 사다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 이어 그가 회의장을 뒤흔드는 규정을 던졌습니다. 군공과 국방공업 내 부패는 전쟁 준비에 직결되는 중죄다. 이것은 단순한 기강 위반이 아니라 적과 내통이다. 군사위 기율검사위가 개입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이미 거의 다 조사했다.
적과 내통이라는 규정, 그리고 군법의 개입. 장유샤의 이 연속 선언은 세 가지 중대 사실을 동시에 확정했습니다. 첫째, 군공 국방공업 사건은 더 이상 리시 한 사람 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군이 직접 개입할 권한이 있고 심지어 정치국 위원까지 넘겨 겨눌 수 있다. 둘째, 적과 내통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오는 순간 이 사건은 당 기율 처분의 범위를 벗어나 곧장 군법의 관할로 들어간다. 그 순간부터 리시의 절차주의는 현장에서 절반이 파기됐습니다. 셋째, 장유샤가 손짓하자 회의장 뒤 문이 쾅 열리며 들어온 이들이 중앙경위국 경호병이 아니라 전투복을 갖춰 입은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특임 병력이라는 점입니다. 경위국이 움직이면 그것은 순회보호입니다. 그러나 군기위가 움직이면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회의에 군법체계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카펫이 순간 위장무늬로 바뀐 장면이지요. 전쟁이 부당하면 법이 아니라 총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가 위로 떨어지던 폭탄처럼 여기서는 군법이 회의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특임 병력 몇 명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좌우에서 마식루이를 꽉 끼어잡고 거의 반쯤 끌고 가듯 현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훗날 현장을 본 이들의 묘사는 처절했습니다. 전장에서 겨우 숨이 붙은 부상병을 끌어내는 듯한 광경이었다고,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이래 정치국 회의 현장에서 현직 위원이 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간 일은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후방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장유샤가 이름을 불러 죄목을 규정했을 뿐이고 실제 체포는 그보다 앞서 카메라가 닿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중앙군기위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합동전담팀이 협조해 이미 실행했다는 것. 어느 쪽이 진실이냐? 지금 당장이야 사법문서로 100% 봉인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두 시나리오가 일치하는 사실은 두 가지. 11월 28일 아침 마식루이는 실제로 그 책상 앞에 앉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작전의 주력은 군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넬 것은 건네고 진짜 총으로 겨누는 행위이며 그 총은 군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슬린 것은 체포의 굉음이 아니라 지도자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자신의 측근이 군에 의해 연행되고 자신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짓밟히면 어느 지도자든 탁자를 치고 일어나 권위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시진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리 씨를 옆으로 끌어당겨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잘 살펴보게. 만에 하나라도 큰 덱이 연루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게. 불의한 전쟁이 가족 사진을 방패로 쓰듯 여기서도 공적 대국보다 사적 안방이 먼저였습니다. 큰 덱을 살려달라는 한 문장과 제왕 이미지의 붕괴. 큰 덱은 누구인가? 모두가 아는 암시는 펑리위안입니다. 마식루이는 산둥 출신으로 항공우주에서 신장으로 옮겨오기까지 산둥방파의 장수로 불렸고 펑리위안 라인과 얽히고 설킨 고리들이 오래 축적돼 왔습니다. 그러니 군의 칼날이 목에 닿자 시진핑의 머릿속 첫 반응은 대국도 당도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산둥 라인이 뿌리째 뽑히지 않게, 이 한마디 큰 덱에서 포구를 부르는 독재자의 이미지가 스스로 붕괴합니다. 실체는 자신의 작은 마당을 지키려는 집안 가장이었을 뿐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왕이 알고 보니 동네 통장님이었던 셈이지요. 억지 전쟁을 외치던 크렘린의 종이 호랑이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장면입니다. 11월 28일의 일정을 대조해 봅시다. 오전에는 제20기 중앙점검상황 종합보고를 심사하는 정치국 회의. 저녁 뉴스는 검은 화면과 자막뿐 영상은 단 한 초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보 안전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집단 학습. 화면은 평소처럼 송출됐지만 좌석 배치도를 보면 리 씨는 사라졌고 마식루이도 없었습니다. 기자의 카메라는 장유샤의 굳은 얼굴을 집요하게 클로즈업했지요. 마식루이를 잡으려면 이렇게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담팀이 조용히 모셔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정치국이라는 무대를 택했습니다. 오전에 검은 화면, 오후에 음울한 표정. 장유샤 노장은 한 건짜리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칼날로 현장에서 공개 선언셋을 던졌습니다.
하나, 로켓과 위성의 열쇠가 주인을 바꿨다. 둘, 군공 국방 예산의 금고지기가 교체됐다. 셋, 시진핑이 제21차 당대회를 위해 준비해 놓은 승계 골격이 뼈대째 해체되기 시작했다. 세 마디가 세 번의 가위질처럼 들립니다. 부당한 전쟁이 외친 거창한 대의 뒤에서 실제로는 누가 타냐고 열쇠를 쥐느냐만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항공우주 로켓 위성 라인부터 검은 화면 회의 며칠 뒤 군공군방 사이트는 실험 위성 28호 발사 성공을 요란히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민일보 하이난파는 원창 우주 산업의 도약을 지켰으며 상업우주가 새 고도에 올랐다고 연속 보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금 우주 개통의 큰 호랑이를 끌어냈으니 선전기계는 이 세 글자를 피했을 겁니다. 대중의 연상을 두려워해서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갔습니다. 업계의 소장이 막 낙마했는데 우주 라인을 아예 일면으로 올렸고 우리 군의 모 부대, 우리나라의 모 기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임무가 정상 집행되고 공훈이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둘입니다. 첫째,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는다. 멈출 것은 옛 주인 마식루이다. 둘째, 공로는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다. 마식루이는 로켓, 위성, 추진체라는 핵심 체인을 수년간 움켜쥐었습니다. 원창, 주취한, 타이위안 그 모든 발사장의 업그레이드 뒤에는 그의 인사 라인이 촘촘히 깔려 있었지요. 이제 작은 많은 제거됐지만 우주 라인은 연전연승 소식을 올립니다. 텍스트는 교묘히 신장도 마식루이도 빼고 우리 군, 우리 기지만 반복합니다. 정치국 위원들 눈앞에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보시오. 마식루이는 잡혀가도 로켓은 날고 위성은 오른다. 바뀐 건 산업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제 공로는 군사위의 장부에만 기재된다. 더는 시진핑 측근군이나 산둥방해 장부에 적히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장유샤를 맨 앞에 세운 장수들이 로켓과 위성의 열쇠를 시진핑 측근들의 손에서 낚아채 군사위의 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민감한 첨단 분야에 시진핑의 손대기를 금지한 것이지요. 80년대식 구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본 그 장면처럼 전선의 장비는 계속 움직이는데 그 장비를 누가 쥐느냐만 바뀌는 그 냉혹한 사실, 억지전쟁의 메커니즘과 꼭 닮았습니다. 이제 둘째 층이 금고지기 교체입니다. 정보통들 사이에서 최근 2년 새 뜨거웠던 말이 있습니다. 마식루이 장부, 우주와 군공을 쥐고 있던 기간에 그가 수십, 심지어 수백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휘둘렀다는, 서류가 만들어지기 무섭게 자금이 얹히고 기본 심사도 끝나기 전 돈이 지인 회사, 친인척 펀드를 거쳐 층층이 스며들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들, 심지어 측근 거처에서 현금이 벽을 쌓을 만큼 나왔다는 과장판도 돌았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당장 판결문처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 확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제 안의 사람들마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판의 규모를 증언한다는 사실. 마식루이는 문제 있는 간부가 아니라 군공 자금 라인을 통째로 잠갔다 열었다 하는 총밸브였다는 뜻입니다. 밸브 한쪽은 로켓과 위성, 시험장으로, 다른 한쪽은 금융과 부동산, 지방정부 산하 플랫폼과 친인척 회사로, 그 사이에는 국방공업기업과 민영기업, 하이테크 단지와 각종 산업펀드가 층층이 껴 있었죠. 그러니 장유샤가 마식루이를 잡는다는 건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이권 습지를 닫는 일이었습니다. 밸브를 한 번만 잠가도 상류의 연구소, 중류의 총괄 조립, 하류의 도시 투자 회사가 동시에 숨을 먹게 되는 일. 그래서 그가 말한 전쟁 준비에 직결된다는 문장이 곧 두 가지 신호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빨대의 끝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군공 예산이라는 초대형 수도꼭지는 더 이상 시진핑 측근 군의 가정배관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군사위의 손으로 다시 연결된다는 것, 이름하여 금고지기 교체. 돈은 그대로, 프로젝트도 그대로, 로켓은 떠야 하고 위성은 올라야 한다. 멈출 생각은 없다. 다만 예전엔 소장 마식루이가 결제했고 이젠 군사위가 결제한다. 군공의 큰 상은 가족 고리에서 떼어내 집단이라는 간판 아래로 되돌린다.
로켓 열쇠와 군공 금고가 합쳐지면 우리가 CCTV의 10월 28일 검은 화면을 다시 볼 때 그것은 단지 신장석이 한 명을 데려간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울린 선언문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이 직접 만들어 올린 군공과 지방금융의 순환 고리가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다는 선언. 그 순간부터 단기 총을 지휘한다는 구호는 운용 현실에서 거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총이 주인을 고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마을들이 이해하듯 총이 말하는 세계에서 말은 장식일 뿐입니다. 후계 라인의 절단과 고독한 가장의 포석, 로켓과 위성의 키가 바뀌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 시진핑에게 퇴로가 남았는가? 이번에 흔들린 이는 변방의 통상 간부가 아니라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겨냥해 시진핑이 미리 설계해둔 후계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최근 그물에 걸린 이는 둘. 첫째, 66의 마싱루이. 군공 출신으로 항공우주를 다뤘고 광둥을 거쳐 끝내 신장을 맡았습니다. 시진핑의 머릿속에서 그는 군공발전 전략과 정무를 책임질 태자였지요. 둘째, 쉬나옵의 천웨이진, 신장 부서기이자 정법위원 서기, 저장 출신의 시진핑 측근 그룹, 전형적인 홍색 비서 라인. 애초 설계대로라면 그는 정치국에 들어가 비밀성과 핵심 사무를 총괄하는 대내 총감, 정법과 중앙판공청, 안보를 관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완전한 부지정 7위 프레임과 후계 그룹의 조합이 됩니다. 전단에는 시대를 대표할 총서기와 총리가, 후단에는 전모를 아는 정법 총감이 붙어 그의 재산을 지키고 사람을 단속하며 가문 라인과 산둥방을 호위하는 설계였지요. 그러나 오늘 마싱루이와 천웨이준을 쳐냈다면 내일 태자나 부지정 7위가 되고 싶은 누구든 그 목을 그 길에 바칠 가치가 있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2027년이 되어도 시진핑이 단 위에 앉아있다 한들 뒤를 돌아보면 군공의 소장은 없고 중앙판공청의 후임도 없고 후속 세대는 7에서 8부분이나 군공에 의해 정리됐을 터. 그때 남는 것은 허울뿐인 총서기의 칭호, 진짜 외톨이 가장일 뿐입니다. 장유샤의 칼날은 몇 사람의 이름을 지운 것이 아니라 10년 공들인 승계 지도를 통째로 찢어버렸습니다. 후계 라인의 절단은 서막일 뿐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지난 반년 동안 줄줄이 낙마한 이름들. 시진핑 측근군의 눈이 군사위에 박혀있던 중샤오쥔, 그리고 미야오화, 허웨이둥, 허흥쥔까지 줄줄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모두 시진핑이 손으로 올린 이들이었다는 점. 만약 이 반부패의 주도권이 시진핑에게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가장 신뢰하던 측근들의 뿌리를 한 번 한 번 자신의 손으로 베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칼자루는 더 이상 그의 손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칼을 쥔 이는 군과 원로들이며 그들은 언제든 더 멀리 팔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의 증거를 먼저 내놓느냐의 시대, 체포와 처형의 여부는 한 사람의 안색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네고 진짜 총을 겨누고 진짜 실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부당한 침공이 보여준 것처럼 폭력의 제왕은 늘 종이 서류가 아니라 총신을 신뢰합니다. 미디어 신호와 부인 라인에 울린 장송, 그 무렵 국영 매체의 어투도 달라졌습니다. 검은 화면 정치국 회의 며칠 뒤 인민해방군보는 일면에 진짜를 건네고 진짜 총을 겨누어 진짜 실력을 보이라 적었습니다. 신화사는 당의 자기 혁명을 한 걸음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장문의 사설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늘 보던 상투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추궁하라고 하지만 시간축에 올려보면 앞발은 마싱루이와 시진핑 측근군의 체포설, 뒷발은 바이러스를 청산하고 엄정한 공기를 길게 견지하라는 구호, 예전엔 주융칸과 순리쥔을 겨냥하던 단어들이 오늘은 이름표만 바꿔 다시 읽히며 한층 더 노골적으로 측근군을 향합니다. 한국식으로 한 줄이면 오래된 연극의 세 배우만 갈아 끼우는 셈이지요. 부당한 전쟁이 정의라는 간판만 갈고 다시 상연되는 것과 한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부인 라인과 가문 라인이 연속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몇 달 사이 민감 지점이 연달아 폭발했지요. 먼저 중샤오진의 모친이 팔던 명차 이야기, 한근의 몇백만 위안인이 마치 관직을 사고 파는 체인의 상징처럼 떠돌며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이어 홍콩의 화재, 건물 안전에서 소방 설비, 의료 서비스까지 고리가 고리를 물고 인명 위에 돈을 쌓는 혈은 자산의 사슬로 묘사되며 결국 화살표는 부인 회사와 홍색 가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는 사실이 축적된 것도 장터 괴담인 것도 섞여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하나, 산둥방과 가문 자산을 둘러싼 여론의 포위망은 시진핑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 군이 그를 치려 한다면 로켓군이나 우주 라인에서만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과 부인, 측근과 동향을 따라가며 고치를 한 올 한 올 벗겨낼 것입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짧고 가벼웠습니다. 큰대기 연루되는 사태만은 절대 없게 하라. 장풍 선생은 이것을 전장이 통제 불능에 빠졌을 때 극권자의 본능적 구원 요청이라고 해석합니다. 칼이 목까지 닿은 자리에서 튀어나온 큰대기라는 한마디는 사생활의 누출이 아니라 전체 권력 체계가 베팅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폭로합니다. 누가 먼저 통제를 잃느냐, 그가 먼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매일 밤 러시아의 허점을 찌르듯 여기선 정보와 칼끝이 매일 낮 권력을 후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계 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식 보너스 한 줄, 좋아요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한 전쟁을 비웃는 좋아요는 적어도 거짓의 장막에 작은 구멍 하나를 냅니다.